자, 이제 실명법 두 번째 주제, 무효인 명의신탁 관련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 자, 다시 갑시다. 등기부상 내용하고요, 실권리자의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적용 배제 관련해서 양가상신이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뭐가 있지?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출제빈도가 좀 줄어들고요. 사실 좀 작고 대부분의 문제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이 삼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면 공통적인 요소를 보니까 약정은 뭐가 된다?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게 이제 무조건 세팅이 돼야 돼. 뒤에 어느 쪽에 걸리든 간에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없고요.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읽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제일 특히 계약명의신탁 파트에서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정 유효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은 무효이고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는 원래 이제 지금 명의신탁은 계약 지금 두 명 사이에 있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있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총 3개 정도를 갖고 이슈를 삼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나와 있는 것처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 명의신탁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듣고 버릴 건데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여러분 사례는 빼버려서 필요 없으니까 해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갑이라는 신탁자, X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아들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약정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등기 명의만 잠시 아들 이름으로 옮겨놔야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에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을 명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갑이 되게 된다. 자,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방해 폐쇄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건물의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외에 그다음에 무효인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등기 명의 자체는 누구한테? 을에게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런데 너무 쉬워서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 점점점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옳게 한번 답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들은 적용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 걸 별개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그 외 쟁점으로서 혹시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을이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겁나 많이 하더만 제한적 유효 이런 것들도 부부간의 명의신탁 나오고 종중과 종간의 명의신탁 나오고 교회 재산 뭐 이런 거 쓸데없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2개. 자, 선이 여기까지 따지면 3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미리 답을 외워야 된다고. 자, 제일 처음에 약정은 뭐가 된다? 약정은 닥치고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딱 요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유자를 찾는 방식. 자,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알붐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알붐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자, 알았으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부탁을 받았으면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몰랐으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경매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알붐의 모경수를 통해서 뭘 먼저 찾아야 돼? 소유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찾아지게 되면 그 소유자는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 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주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내 물건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뭐라고요? 지금 이제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알범의 모경수 이거 갖고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경우수를 몇 개 얘기를 할 텐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모든 공식은 알범의 모경수를 통해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소유자가 확정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 지금 이제 등기 말소 청구. 여기서 대부분 이제 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한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볼 텐데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3명이 필드에 다 등장하거든.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을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테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에서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갑이 부탁을 해서 명의수탁자라는 사람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하려면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누굴 만나야 돼? 수탁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문제 구성할 때 거의 대부분이 신탁자가 부탁하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서는 부탁하여 이런 말 나오면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탁하는 경우 또는 이제 그래서 부탁을 받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 부탁하다 같은 맥락이죠. 그럼 이제 소유자는 현재 등기 명의 자체가 수탁자에게 넘어간 상태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쟁점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명이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근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그럼 이제 쟁점들 몇 개 보는 거야. 먼저 매도인의 경우에는 돈을 갑한테 신탁자한테 받았으니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현재 누구 명의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다시 자신의 등기 명의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매수인인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유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소유자를 찾아라. 어떤 공식? 알범의 모경수라는 공식을 통해서 소유자를 찾게 되면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고 바로 매도인이 될 것이고 매도인은 지금 신탁자한테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에 대응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수탁자가 혹시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면 원래 말소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간을 다 생략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일단 모든 얘기는 다 뭐야? 알범의 모경수.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절대 등기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명법에서는 현재 등기명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는 게 능사다. 그래서 소유자가 만약에 매도인으로 확정이 돼 버리게 되면 등기 명의가 설령 수탁자한테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대단히 단순화시켜야 돼. 이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져먹고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뒤죽박죽 돼버려. 무조건 소유자를 찾아야 되고 소유자가 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명이 누구한테 있는지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명의신탁에서는 현재 등기명의가 누구냐 이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 자꾸 마음속에서 을한테 지금 등기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냐라고 하는데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해가지고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개념. 자, 여기는 알았거나 또는 이제 부탁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통적인 요소, 아까 약정 무효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명의신탁은 두 명만 필드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자 경매수가 수탁자하고 사실은 이제 매도인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두 명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청약과 성락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논의를 삼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 읽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소유자는 어떻게 찾는다? 알붐의 모경수라고 해서 알았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부탁을 받았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몰랐으면 다시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매도인 소유자. 부탁을 받았으면 매도인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경매 나오면 절대 문제 읽어보지 말고 경매 나오면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 해서 경매 파트에서 제일 문제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경매하면 읽어보면 절대 안 돼. 읽어보면 절대 안 되고 경매에서 수탁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요건 구조의 문제야. 우리가 그래서 이중매매 같은 걸 공부합니다. 적극가담 얘기를 합니다. 민법총 측에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적극가담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얘기가 전개가 돼. 적극가담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전개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이중매매 가지고 막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게 아니야. 이중매매, 적극가담.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한 58페이지 되든가 해서 한 번만 체크를 해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총 측에서 5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중매매, 적극가담 나와 있죠?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 했을 때 항상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반사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거 잘 알아. 한편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음 외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9문제 출제하면서 모든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럼 무조건 답을 외워버려야 돼. 이중매매 적극가담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틀린 걸 고르시오? 유효. 그 다음에 제3자가 다 취득한다. 이렇게 문제가 100%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매매 적극가담을 알더라도요. 지금 어제 어떤 분들 한두 분이 와서 상담하는데 공부 좀 하신 분이야. 그래서 민법은 뭐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드리면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1분이나 읽을 수 있는가? 막 그리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거의 한 1분이 넘게 걸려요. 말자 꽝인 거야. 문제 딸락 하나 가지고 이중매매 적극가담입니다라고 미리 힌트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시오 라고 해서 그 공부 잘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걸 1분 안에 거의 못 푼다니까 힘들어가지고 너무 빠듯해. 그냥 문제 딸락 한 문제 푸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80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돼.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중매매 적극가담 하게 되면 무조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취득한다 틀렸고 아니면 유효이다 틀렸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소유자를 찾아봐야 돼. 알붐의 모경수. 알았으면 부탁했으면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몰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나오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어요. 왜? 이 파트가 문제가 더럽게 길어요. 특히 경매 관련해서는 꼭 중간에 지나가는 과객 53이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줘. 근데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이라는 것은 뭐가 돼요? 법원이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기구가 명의신탁 약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관계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머릿속으로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텍스트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교재 갖고 지금 엊그제 누구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다른 건 또 책을 하나 사러 와. 그래서 뭐 취미생활이지 공부는 안 하고 책을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 또 전해줘. 그래갖고 이 책이 뭐 좋네 어쩌네 해서 겁나 얇고 등등등 놀고 자빠져 있는지 뭔 소리야. 이거 못 외워요. 이 책이 얇다고 생각하는데 못 외운다고. 이거 책을 외우면 90점 이상 다 나와요. 절대 사람이 외울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공부한 사람은 느낄 거야. 이게 책이 얇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수업할 때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냥 한번 가서 터치해주고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다시 자 명의신탁 지금 계약 명의신탁 봐야 되는데 스토리는 이런 식이야. 봐봐봐. 자 신탁자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한테 자 수탁자한테 뭘 줘? 돈을 줘. 돈을 주면서 야 네 이름으로 저희 가서 부동산 사가지고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라 라고 약정을 해. 이 약정은 뭐가 된다? 약정은 뭐가 된다? 이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통칭은 약정은 무조건 무효야. 그리고 나서 이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매도인과 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필드에 실제 등장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계약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은 매도인과 수탁자만 있게 된다. 그랬을 때 자 보나마나 매도인하고 수탁자와 계약 체결할 테고요. 소유권 이전기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 알붐의 목형수 알았으면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부탁받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 이렇게 봤었다고요. 그래서 이 매도인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 수탁자가 겁나 돈이 없는데 몇 억을 들고 와서 내가 사겠습니다 해서 개뻥 치고 있네. 갑의 꼬봉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근데 을이 와서 내 부동산을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갔어. 근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또 경매야. 매도인이 법원에 집에 있습니다. 경매에서 수탁자가 와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법원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여서 그저 모든 얘기는 뭐라고요? 알붐의 목경수 요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여기서는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약간 돌려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바로 소유자가 자신의 등기를 찾아오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사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리고 자 매도인이 자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등기 현재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어가서도 소유자가 누가 된다?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 그럼 이제 법률 관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기본 틀을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등기부는 누구한테? 수탁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매도인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말소 청구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대신 한 가지 자기가 아까 받았던 돈은 어떻다? 자기가 무효니까 토해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소유권 이전 늦기까지 해주게 되면 어떻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그림 그리고 이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공부하실 때 민법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민법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해서 갑과 을과 병의 관계 무슨 미술학원이냐 그림 그리고 지랄이게 항상 1분 안에는 못 풀어요. 그림 그렸다가는 흐뭇해. 뭔가 알아가는 그 기쁨이 커. 아 그렇지 없어. 문제 쓱 보면서 소유자를 찾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기억하고 있으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림 다 그려보셨던 얘기거든. 그러면 몇 분 걸립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좀 불안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명의신탁 얘기만 나오면 뭐야? 자, 소유자를 찾아라. 그래서 소유자를 찾는 방법은 알범의 목형수. 소유자를 찾으면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찾고 나서 어쩔 줄 몰라요. 내 소유자는 얘인데. 그러면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문제로 바로 연계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실명법이 보통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보통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소유자를 딱 찾아놓고 멍하니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계약 명시다. 매도인이 악이다 라고 하면 소유자는 결과적으로 약정 무효이고요. 소유자는 뭐가 된다? 바로 매도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뭘 한다고요?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거나 무효인 소유권 이전기와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제3자는 어떠다?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계약 명시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몰랐던 경우, 그럼 미리 답부터 알아야 되지.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림 가지고 찬 섬터합니다. 이런 식이야. 자, 신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자, 매도인 병이라고 한번 전제해 볼까요? 병한테 을이 가서 소유권,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았습니다. 대금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이제 등기는 현재 누구인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예, 그걸로 끝나는 거야.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데서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탁자가 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준다? 상관없습니다. 지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지거니 지가 알아서 할 문제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신탁자한테 받았던 돈은 어떻다? 부당 이득에 해당했다니까 토해내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깊이 갈 것도 없어. 소유자가 누구냐. 그리고 항상 여기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법원 경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법원 경매. 법원 경매란 얘기는 법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아, 요거 할 때 맨날 장난치는 게 뭐냐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웃기고 있는 거야. 자,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그냥 돈만 줬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돈 주는 대신에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어떻다? 수탁자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우리가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을 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돈 꽂았는데 부동산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양도담보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있었던 개념이고 내가 100만 원 꽂았어. 근데 너 부동산 100만 원짜리 있으니까 돈 안 갚을 거면 그걸 나한테 넘겨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걸 미리 하려면 양도담보권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했을 때만 일정한 요건에서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저거라고 경매 얘기할 때 자,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누구? 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상관없다니까요. 경매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매도인 지위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법원이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구성이 돼요. 또 까다롭게. 원래 정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경매에서 입찰을 해서 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 근데 정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그럼 이제 느낌상 알았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아니, 매도인이 아니야. 이때 매도인이 알아야 돼. 매도인은 모르는 거야. 법원에 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 얘기 끝났어. 이게밖에 없어. 그냥 알범의 목형수 가지고 소유자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소유자를 찾게 되면 소유자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주제 결국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할 테고 대신 부당 이득으로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은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보게 되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주제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적용이란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양가 상신만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거의 안 나옵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제한적 유효 이렇게 바로 가야 돼. 따져 물을 것 없이. 그리고 적용이 되긴 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적용이 되니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수험생들 다 쓰러지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맡긴 사람,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묶어서 지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이 문제가 되는데 공식 알범의 모경수라고 하는. 그래서 지문보다 보면 삼자간 많이 나와요. 한 반이 삼자간이 나오는데 부탁하여 이런 말 나와. 그럼 문제 읽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관점에서 지문을 분석을 하면 되는 거야. 매도인이 소유자고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소유물의 반환 청구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 등도 같은 맥락 두 명 나와. 그래서 알범의 모경수라고 해서 알았다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몰랐다 경매 나오면 어떻다? 수탁자. 특히 경매 진짜 어렵습니다. 경매 파트 나오면 문제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문제를 길게 구성을 해. 그때는 그냥 경매란 말 나오면 내용을 분석도 하지 말고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지문을 분석을 해 들어가셔야 돼. 그 문제를 분석해서 읽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1분 안에 풀기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알범의 모경수 얘기하고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실명법에 관한 주제. 잠시 동안 농지법 체크해드립니다.